밤에 장막이 내린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찬란하게 빛나는 넥서스 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VVIP 파티는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유리된 섬처럼 존재하는 남자.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넥서스 그룹의 최연소 대표이자 얼음으로 빚은 조각상 같다는 평을 듣는 남자였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형 블랙 슈트를 입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깊은 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누구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했고 두려워했으며 그의 재력과 권력을 탐했다. 특히 여자들은 더욱 그랬다. 그들은 마치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의 냉담함마저 매력으로 포장하며 어떻게든 그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들의 교태와 계산된 미소는 지루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때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여배우 유리아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대표님, 이런 멋진 자리에서 혼자 계시니 외로워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저 잘 조율된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외로운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유리아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금세 프로다운 미소를 되찾았다. 대표님은 유머 감각도 남다르시네요. 사실은 제가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에 넥서스 그룹 자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제가 큰 관심이 있거든요. 그녀는 은근슬쩍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그의 팔에 손을 얹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 직전 민준이 몸을 살짝 비켜섰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향했다. 유리아 씨, 영화 캐스팅은 담당 부서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제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구하는 기계 같았다. 유리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수많은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거절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민준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에게 여자란 필요에 의해 자신을 포장하고 욕망을 위해 위선을 떠는 존재일 뿐이었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그의 마음에 깊게 새긴 낙인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던 여자가 결국 그의 배경과 돈을 노린 배신자였음을 알게 된 후 그는 스스로의 둘레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철벽을 쌓아 올렸다. 같은 시각,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빌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동네의 햇살 카페. 이곳의 시간은
민준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원두 볶는 고소한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서연은 문예 창작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는 없었지만 질끈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눈과 건강한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틈이 날 때면 그녀는 낡은 전공 서적을 펼쳐들고 밑줄을 그으며 공부했다. 그녀의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설가가 되는 것이었다. 비록 현실은 팍팍했지만 그녀는 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서연아, 이제 마감할 시간이니 그만 들어가 봐. 오늘도 고생 많았어. 카페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마지막 정리까지 제가 다 하고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녀는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홀로 남아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터가 아니라 지친 하루의 끝에 위안을 얻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풀었다.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다. 마감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영업 끝났는데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에 순간 숨을 멈췄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현실적인 외모의 남자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복잡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잠시 머리를 식힐 곳을 찾다가 우연히 불이 켜진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업무 관련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 건은 당장 보류시켜. 내가 내일 오전에 직접 검토한 후에 지시할 테니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 상대방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슈트와 시계,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민주는 통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을 쳐다보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영업 끝났나? 그의 말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하지만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자신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으로.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커피 머신도 다 청소한 후였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들어가 커피 머신을 켰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원두를 갈고 샷을 내리는 동안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커피를 만들기 위해 서둘렀다. 마침내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긴 잔이 나왔고 그녀는 뚜껑을 닫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두르던 그녀의 발이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그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리고 그 커피는 정확히 민준의 새하얀 와이셔츠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카페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바라보았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셔츠는 진한 갈색 얼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은 서연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이 처음으로 충돌했다. 정적을 깬 것은 서연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카운터로 달려가 깨끗한 행주를 물에 적셔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려는 생각이었지만 그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의 싸늘한 시선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은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눈빛은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흠칫 놀라 손에 든 행주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의 첫 번째 걱정은 셔츠의 가격이 아니라 그가 입었을지도 모를 화상이었다. 괜찮으세요? 뜨거우셨을 텐데. 화상은 안 입으셨어요. 민주는 자신의 셔츠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내려다 보았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셔츠는 이제 흉측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를 더 불쾌하게 만든 것은 셔츠가 아니라 눈앞에 여자가 보이는 서툰 동정심이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동정을 받아본 적도 필요로 한 적도 없었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엉망이 된 셔츠의 단추를 풀며 자켓을 벗었다. 그의 단단한 상반신이 드러나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다행히 피부가 붉게 변하지는 않은 듯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서연은 곧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저 셔츠는 누가 봐도 엄청나게 비싼 옷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가격일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도망치거나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셔츠는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르바이트비로 받은 현금 몇만 원과 체크카드가 전부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세탁비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옷값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값을 알려달라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야.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서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스니커즈,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싸구려 티셔츠.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재정 상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지. 그가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가려고 했다. 그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재수없는 해프닝일 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없던 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돈이 없다고 책임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분할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송금 앱을 열었다. 그녀의 통장 장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20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돈을 전부 보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울거나 용서를 빌거나 혹은 어떻게든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어떤 계산이나 속임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고집과 책임감만이 존재했다. 이 여자, 대체 뭐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이것이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고도의 연기일까?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다시 관찰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도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연은 그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말했다. 만약 돈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꼭 보상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말이 민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든지 하겠다는 말은 그가 여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경멸스럽게 들어온 말이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나를 돕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진심과 책임감이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들로 전락해 버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굴욕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았다. 이런 오만한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벗어던진 자켓을 팔에 걸친 채 카페를 나갔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느껴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의 셔츠와 쏟아진 커피 자국이 마치 그녀의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편 카페를 나온 민주는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의 젖은 셔츠를 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다. 방금 전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커피의 씁쓸한 향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녀의 표정,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던 당돌한 눈빛.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토록 사소한 일이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일까? 그녀의 행동은 그의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왔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밤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여대생 하나가 그의 견고한 세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눈을 뜨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방금 내가 나온 햇살 카페라는 곳 알아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비서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민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저 사소한 호기심이라고.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변수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절차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미세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고 혐오하던 감정. 바로 흥미였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그날 밤의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굴욕적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문에 달린 종이 울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그 오만한 남자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갚지 못한 빚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에게 무시당했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넥서스 그룹의 전략기획실 인턴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곳.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꿈의 직장이었다. 문예창작과 학생인 그녀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곳이었다.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공고문 하단에 작은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지닌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문학 전공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함. 마치 그녀를 위해 쓰인 것 같은 문장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지도교수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결국 지원서를 제출했다.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지원서가 넥서스 그룹 인사팀에 도착하기 며칠 전 강민준의 집무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갔다. 김 비서는 며칠간 조사한 자료를 민준에게 보고했다. 이서연, 만 22세, 한국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 재학 중. 특이사항으로는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평판은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민주는 보고서를 무심하게 넘기며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래, 짧은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한 부분, 그녀가 매일 밤 도서관에서 전공과 무관한 경제 서적들을 빌려 읽는다는 대목에서 잠시 시선을 멈췄다. 김 비서가 다음 일정을 보고하려던 순간 민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인사팀에 전해 이번 인턴 채용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뽑으라고. 늘 뽑던 경영대 출신들 말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에게도 기회를 줘봐.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됐으니까. 그의 지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의 의중을 오랫동안 파악해온 김 비서는 그 지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변덕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고 관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서연은 믿을 수 없게도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넥서스 그룹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최종 합격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넥서스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일하던 작은 카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위용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모두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인턴들을 맞이한 사람은 전략기획실의 팀장인 윤세라였다. 그녀는 지성과 미모, 그리고 능력을 모두 갖춘 인물로 넥서스 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다. 그녀는 인턴들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한 명 한 명에게 짧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러다 서연의 차례가 되자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서연 씨, 전공이 문예창작이네요. 흥미롭군요. 우리 부서의 딱딱한 보고서에 감성을 더해줄 수 있으려나.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비꼼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인턴 생활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그녀는 온갖 경영 용어와 데이터로 가득한 회의에서 외계어를 듣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다른 인턴들은 이미 실무에 능숙한 듯 보였지만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동기들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인문대 출신인 그녀를 은근히 따돌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료조사나 분석 같은 중요한 업무 대신 커피를 타오거나 서류를 복사하는 등의 잡일만 시켰다. 그녀는 인턴이 아니라 모두의 비서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사무실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경영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다. 한편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민주는 CC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덕스러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탓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면 속의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잡무를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공부하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저 작고 평범한 여자의 어디에 저런 끈기와 에너지가 숨어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계속해서 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들의 동선이 스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 서연은 윤세라 팀장의 지시로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들고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비서에게 전달하고 돌아서는 길에 전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카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다행히 그는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윤세라는 최근 강민준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인턴들의 업무 보고서를 유독 꼼꼼히 살폈고, 특히 전략기획실의 보고서를 자주 요청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독 한 인턴, 문예창작과 출신의 이서연에게 머문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민준에 대한 소유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녀에게 이것은 위험 신호였다. 그날 저녁, 윤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무언가를 정리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상사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려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민준은 며칠째 이어지는 자신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이성은 자꾸만 한 가지 변수에 의해 흔들렸다. 바로 이서연이라는 변수였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그녀가 다른 인턴들에게 무시당하고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은 그의 안에서 설명하기 힘든 짜증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좀 더 가까이에서 직접 부딪혀보고 싶었다. 그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고집스러운 눈빛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윤세라 팀장을 호출했다. 인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하나 내주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가 내민 과제 내용은 평소와는 달랐다.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문화적 접근 전략 보고. 그것은 단순한 시장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를 깊이 있게 통찰해야만 하는 지극히 인문학적인 과제였다. 윤세라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표의 지시에 토를 달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과제를 그대로 인턴팀에게 전달했다. 역시나 경영학도 출신의 인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재무제표와 성장률 그래프에는 익숙했지만 문화적 서사나 상징 같은 모호한 개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인턴들은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논의는 겉돌기만 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피상적인 정보들을 나열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예창작과가 이런 걸 알겠어. 그냥 조용히 자료나 정리해. 동기 중 한 명이 던진 비아냥거림의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해당 국가의 신화와 설화, 현대 문학 작품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녀는 숫자가 아닌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과 욕망, 그리고 꿈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시장이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서연은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인물 관계도처럼 각 문화적 코드들의 연결고리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등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늦은 시간까지 인상적인 낙서를 하고 있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민준이 서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필이면 가장 초라하고 자신 없는 순간에 그와 마주치다니.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어쩐 일로? 민주는 그녀의 인사를 무시한 채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복잡하게 얽힌 그녀의 생각의 지도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미소를 지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회사가 학교 동아리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은 그녀의 분석을 흥미롭다는 듯이 뜯어보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자신의 노력이 낙서나 동화로 치부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원형입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찾아낸 문화적 상징들과 그것이 어떻게 소비 심리와 연결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듣던 민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전통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존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이야기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를 날카로운 질문들로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그녀는 막히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전개해 나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운이 좋았던 어리숙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그녀의 화이트보드 한 구석을 턱으로 가리켰다. 내 논리는 흥미롭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빠져 있어. 그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군. 그는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역사책 한 권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걸 참고해 보든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넌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겠지. 그의 말은 여전히 가시 돋친 시험이었지만 그 행동은 명백한 조언이자 도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한참 동안 그가 가리킨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놓치고 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단번에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꿰뚫어 본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카페에서 만났던 오만한 남자와 방금 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대표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쩌면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깊이를 차가운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사이 강민준이 사무실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돌려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에서 강민준은 이서연과 단둘이 마주서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특히 하찮은 인턴 따위에게 저렇게 오랜 시간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가 서연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듯한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다. 윤세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관심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처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강민준의 조언을 바탕으로 완성된 서연의 보고서는 인턴들 사이에서 작은 파란을 일으켰다. 그녀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비웃음과 무시로 가득했던 회의실의 공기는 그녀의 논리가 전개될수록 놀라움과 침묵으로 바뀌어갔다. 그녀는 건조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시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윤세라 팀장조차 마지못해 그녀의 보고서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의 성공은 그녀를 더 눈에 띄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위험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며칠 후 윤세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 지난번 보고서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대표님께도 칭찬을 들었답니다. 서연 씨의 잠재력을 보니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극비 프로젝트 파일을 내밀었다. 그것은 넥서스 그룹이 M&A를 추진 중인 경쟁사에 대한 내부 정보가 담긴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1급 기밀 문서였다.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개인 메일로 보내줘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서연은 자신에게 이런 중책이 맡겨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싶었다. 그녀는 감사한 마음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윤세라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기회가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요약본을 완성할 시간까지 계산하여 그녀가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될 상황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그리고 서연이 문서를 전송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철자 하나를 교묘하게 바꾸어 알려주었다. 그 주소는 윤세라의 개인 메일이 아닌 한 언론사 기자의 위장 계정이었다. 한편 강민주는 윤세라가 인턴에게 1급 기밀 문서를 맡겼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평소에 신중하고 빈틈없는 윤세라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녀의 의도가 이서연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 윤 팀장과 이서연 인턴의 모든 동선을 감시해 특히 모든 네트워크 로그와 데이터 이동 기록을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내게 보고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윤세라가 꾸미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문서 요약에 몰두했다. 방대한 양의 전문 용어와 씨름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마침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요약본을 완성한 그녀는 윤세라가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했다. 그리고 원래의 기밀 문서는
보안 규정대로 파쇄기에 넣어 완벽하게 처리했다. 모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안팀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회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PC를 조사하겠습니다. 서연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녀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녀의 PC에서는 외부로 메일을 발송한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가 방금까지 다루던 기밀 문서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파쇄했다고 생각했던 원본 문서는 멀쩡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그녀가 파쇄기에 넣은 일반 문서와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윤세라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다그쳤다. 이서연 씨,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스파이 행위예요.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윤세라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하여 그녀를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인턴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나타나 윤세라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윤세라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서연의 파쇄 문서함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사주했던 청소부 직원의 모습과 그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또한 그녀가 서연에게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장면이 찍힌 사각지대의 CCTV 영상까지 담겨 있었다. 윤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끄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이번 일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외부로 알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 이서연 인턴에게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다시 가해진다면 그땐 이 영상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였다. 그는 윤세라를 지나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서연 인턴,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혐의는 풀렸으니 이제 퇴근해도 좋습니다. 모든 상황은 단순 해프닝으로 급하게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가 운 좋게 시스템 오류 덕분에 살아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자신이 방금 거대한 기업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힘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주는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인사 파일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스템 오류라는 말은 서연의 마음속 의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고, 윤세라 팀장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는 서늘한 저기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외로웠다. 이 모든 부당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의심은 자꾸만 한 사람을 향했다. 바로 이 회사의 정점에 있는 남자, 강민준 대표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거나 혹은 그저 재미삼아 괴롭히기 위한 그의 잔인한 게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세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지시하며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고 압박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교묘한 괴롭힘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였다.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조용히 사표를 내고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이 거대한 부조리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지만 대표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시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결의를 읽고는 결국 길을 비켜주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마침내 그와 마주 섰다. 강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허락도 없이 자신의 공간에 침범한 불청객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녀의 돌발적인 질문에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말이지?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되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저를 해고하고 싶으시면 그냥 해고하세요. 이렇게 비겁하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기지 마시고요. 제가 대표님께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카페에서 커피 쏟은 일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 끝은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민주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꾸밈없는 분노와 상처받은 진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공포와 혼란의 원인이었음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낳은 예기치 못한 결과 앞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인터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내 사무실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모든 전화와 약속도 취소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문을 직접 잠갔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사무실은 그와 그녀 단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냉정한 가면을 조금 벗어 던졌다. 네가 겪은 모든 일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리고 커피값은 신경 쓰지 마. 진작 잊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난번 정보 유출 사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 누군가 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짓이었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윤세라가 꾸몄던 모든 계략과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용당했고 모든 증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알려주었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 회사의 최고 임원 중 한 명의 비리를 고작 인턴 사원에게 폭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본능적인 신뢰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와 진실의 고백이었다. 모든 설명을 들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윤세라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음모.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냉정한 남자였다는 진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를 향한 원망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는 상사나 오만한 부자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이자 서로의 세계를 뒤흔든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이제 선택은 네 몫이야. 너의 안전을 위해 조용히 회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싸우거나. 그의 제안은 서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함께하자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차가움이 아닌 깊은 외로움과 희미한 온기를 보았다. 민주는 자신의 파격적인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는 더 이상 이 당돌하고 순수한 여자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철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의 집무실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제안은 서연에게 단순한 선택지를 넘어선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도망쳐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의 핵 속으로 뛰어들어 그와 함께 싸울 것인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결정한 것은 단 하나의 감정. 바로 억울함이었다.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왜 도망쳐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눈을 뜨고 그의 깊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도망치지 않겠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단호함에 민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그녀의 입으로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같은 편에 선 동지이자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게 된 파트너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도록 해.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험한 싸움이 될 테니까. 한편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달은 윤세라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강민준이 이서연을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회사 내부에서 그녀를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넥서스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경쟁사 태성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에게 은밀하게 연락했다. 그녀는 넥서스의 후계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스캔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넥서스가 무너진 뒤 태성그룹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다. 며칠 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를 통해 최초로 보도된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하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넥서스 그룹 강민준 대표. 여대생 인턴과 밀월 관계 의혹,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치밀하게 계산된 기업 사냥인가 기사는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늦은 밤 회사에서 함께 나오는 민준과 서연의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서연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돈을 노린 동기로 포장한 내용. 그리고 그녀가 야심차고 계산적인 여자라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분노에 찬 전화를 걸어왔으며 회사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최악의 피해자는 서연이었다. 기사가 터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녀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모든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그녀는 한순간에 국민 불륜녀이자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실시간으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혼돈의 중심에서 강민준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그는 단 한마디를 던졌다.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 지시만 따르십시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회사의 주가 방어가 아니었다. 바로 이서연의 신변 확보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팀을 그녀의 집으로 보내 기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그는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철벽은 이제 그녀를 세상의 모든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야만 했다. 곧이어 민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저기에 찬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감정적인 부인이나 장황한 변명 대신 냉철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상황을 장악했다. 해당 기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넥서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기업 공격의 일환입니다. 본사는 해당 언론사와 최초 유포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이번 비방의 무고한 희생자가 된 한 성실한 인턴이라고 지칭하며 그녀를 최대한 보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곧장 서연이 머물고 있는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거나 혹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을 보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회사 주가는?
저 때문에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보다. 자신 때문에 공영에 처한 그와 회사를 먼저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드러운 위로 대신 가장 그다음 방식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이 전쟁 반드시 끝낼 거야. 그리고 널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그의 단단한 약속에 서연은 비로소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세상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서로를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안전가옥은 어느새 넥서스 그룹의 비밀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강민주는 김비서를 비롯한 소수의 핵심 인력들을 소집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들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하나는 악의적인 언론과 등을 돌린 여론과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스캔들을 연막 삼아 본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오는 태성그룹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모든 상황은 넥서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이 된 것만 같아 괴로웠다. 전문가들이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법률 용어를 쏟아내며 전략을 짜는 동안 그녀는 그저 구석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만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째 밤을 새우는 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식사를 챙기고 어지럽게 흩어진 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그녀의 소박한 배려는 삭막하고 날카롭기만 하던 지휘본부에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가 아는 세상은 오직 이기고 지는 것만이 존재하는 냉정한 곳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삭막한 세상에 들어와 승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따뜻함과 인간적인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 한 잔에 지친 피로를 달래고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위안이었다. 그러나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공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집요했다. 민준과 그의 팀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다. 지쳐버린 민준은 복잡한 시장 동향, 그래프가 떠있는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보고 있는 그래프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복잡한 선들의 움직임 속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거대한 군중의 심리, 즉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소설에서요. 아주 사악한 악당이 주인공을 너무 심하게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침묵하던 군중들이 오히려 주인공을 응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악당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면서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그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사업 전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유레카. 그는 지금까지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기업 논리라는 틀에 갇혀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변수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대중의 감정과 서사였다. 태성그룹의 전략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이었다. 그들은 대중을 자신들의 게임을 위한 장기말로만 여겼지.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서 방역의 핵심을 찾아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하는 서사 전쟁이었다. 넥서스를 시련을 겪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태성을 비열한 악당으로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를 대중에게 들려주어야 했다.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 당연하다는 듯이 서연을 앉혔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주는 모든 전략의 중심에 서연의 의견을 구했다.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의 문구 하나하나, 대중의 감성을 자극할 영상의 콘티까지. 그는 그녀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함께 일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도 서로의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에는 짜릿한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교감들이 쌓여갔다. 새벽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자료를 동시에 잡으려다 스친 손끝, 그리고 지친 서로를 바라보는 격려의 눈빛. 그들의 사랑은 위기라는 불길 속에서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방역 준비가 끝났다. 그것은 여론의 흐름을 단숨에 뒤집어야 하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작전 개시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소파에 기대어 잠든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며칠간의 고생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승리의 열쇠이자 가장 큰 힘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호 본능이나 고마움을 넘어선 존경과 감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게 만드는 강렬한 애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자켓을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이제 곧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오를 것이었다. 주식시장 개장을 앞둔 이른 새벽, 지휘본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릴 총사령관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파에서 잠이 깬 서연은 어느새 자신의 어깨에 덮여 있는 그의 자켓을 발견했다. 아직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온기에 그녀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잠시 후 커피 잔을 들고 다가온 민준과 그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경계심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다. 이 아이디어를 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서연에게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오전 9시.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되었다. 강민준의 신호와 함께 첫 번째 방역의 포탄이 발사되었다. 그것은 넥서스 그룹의 공식 채널이 아닌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시사평론가의 개인 채널을 통해 공개된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다. 서연의 감수성으로 다듬어진 영상은 스캔들에 대한 구차한 해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온 넥서스 그룹의 역사와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가던 한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곧 거대 포식자 태성그룹이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음모를 꾸몄는지를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영상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거대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싸움. 이 서사는 인터넷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불과 1시간 만에 여론은 거짓말처럼 뒤집히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이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들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고, 분노한 대중의 시선은 태성그룹과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언론사를 향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민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금융시장에서의 전면전이었다. 그는 태성그룹이 넥서스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공매도를 감행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주가가 최저점으로 떨어진 바로 그 타이밍에 그동안 비밀리에 규합해온 우호적인 해외 자본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자사 주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식을 팔려는 세력 태성과 사려는 세력 민준의 힘겨루기는 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만큼 격렬했다. 하지만 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넥서스의 주가는 놀라운 기세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매도 세력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숏 스퀴즈 현상을 유발했다. 주가가 오를수록 태성그룹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들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마르기 시작했다.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법무팀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것은 윤세라와 태성그룹 본부장이 이번 스캔들을 공모하며 나눈 대화가 담긴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된 완벽한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민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세라의 배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모든 통신을 감시해왔던 것이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한 개인의 배신을 넘어 거대 기업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추악한 음모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윤세라 통화 녹음, 태성그룹 게이트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고 성난 민심은 들끓었다. 태성그룹을 향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이제는 태성그룹과 윤세라의 비리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치솟았고 반대로 태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폭락했다. 윤세라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업 스파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태성그룹의 본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들은 넥서스를 삼키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하고 말았다. 안전가옥의 대형 스크린에는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심판한 완벽한 도덕적 승리였다. 민주는 환호하는 팀원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대표와 인턴이 아닌 인생을 건 전투를 함께 치른 파트너이자 동지, 그리고 한 남자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떨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길 속에서 그의 철벽은 더 이상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밝아왔다. 몇 주에 걸쳐 세상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윤세라는 기업 스파이 및 특수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무리한 기업 사냥을 시도했던 태성그룹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불의는 심판받았고 정의는 승리했다. 넥서스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강민준 대표는 더 이상 냉혈한이라는 수식어 대신 원칙을 지키는 천재 전략가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서연은 다시 평범한 대학생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익명의 학생이 아니었다. 캠퍼스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넥서스의 여걸리라 부르며 동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 남은 학기를 무사히 마쳤다. 졸업 후 그녀는 강민준이 그녀의 재능을 위해 특별히 신설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팀의 정식 팀원으로 넥서스 그룹에 입사했다. 더 이상 위태로운 인턴이 아닌 당당한 전문가로서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회의실에서 날카롭고 빈틈없는 대표였지만 직원들은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한결 따뜻해졌음을 느꼈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의 주변에 미세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그녀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갔고,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그녀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와 소소한 일상들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녀와 함께 웃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데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으로 갔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땅 위의 별처럼 반짝이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과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했던 과거의 연인. 그로 인해 사람을, 특히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운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는지에 대해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네가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 서연아, 너 때문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고 다시 웃게 됐어. 사랑한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철벽 뒤에 숨겨진 여린 영혼을, 그의 오만함 뒤에 감춰진 깊은 외로움을 보듬어 안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얼마 후 한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강민준은 최근의 위기를 극복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번 승리는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의 힘을 꿰뚫어본 저의 가장 뛰어난 파트너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연인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과 사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당당히 공표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제는 서연이 그만둔 햇살 카페 앞이다. 그들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되었다. 여전히 고소한 커피 향이 흘러나오는 그곳을 보며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뜨거운 커피로 시작된 최악의 첫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한 최고의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민주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인생 최고의 셔츠였던 것 같아. 너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의 농담에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모든 위선적인 여자를 거절하던 냉혈한 재벌 대표님. 그의 철벽을 무너뜨린 단 한 명의 평범한 여대생.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세상을 구원하며 진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